네, 안녕하세요. 네, 리움바이오 윤정인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원래 신약 개발하는 사람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 회사, 정확하게 사실은 신약 개발 회사지만 어쩌다 보니 화장품도 같이 하고 있고, 대학에서, 대전대학교에서 지금 화장품 화학을 가르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네,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강의예요. 사실은 제가 한 챕터를 이제 빼가지고 학생들한테 하는 그 유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를 해서 PPT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참고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친절하게 감기를 옮겨주어서요. 지금 PPT 보이실까요?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갈라지더라도 그냥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코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을 되게 어린이 실험실에서 되게 잘 뽑아주셔가지고 사실 저의 제목은 원래 되게 촌스러운 제목이었는데 재미없는 사람이라 좀 그랬는데 많이 예쁘게 받아주셨어요. 저는 지금 대전대학교 응용화학과에서 유기화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리움바이오라고 하는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로 있으면서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연구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오늘 좀 달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관계로 네, 바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가 이제 망쳐도 괜찮은 화장품인데요. 제가 지금 실제로 망친 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영상이 망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오늘 성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제형이에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은 굉장히 주르륵 흘러내리고 지금 기포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한쪽은 기포 없이 하얀색의 로션 제형이 딱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방향도 좀 다르고요. 저희가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유화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 점증, 네, 점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잘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지만 좋은 화장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이 이 유화를 하면서 점도를 맞추는 작업인데요. 왼쪽은 점도에 실패했고요. 오른쪽은 점도를 잡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어떠한 원리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럼 먼저 우리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화장품이란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법에 따라서 목표는 인체를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추가로 매력을 조금 더해준다. 네, 깨끗해 보인다는 얘기겠죠. 용모를 밝게 조금 이뻐 보인다는 뜻일 거고요. 피부나 모발의 사실상 건강을 유지시키는 게 1번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네, 거의 지나가는 먼지 수준으로 굉장히 미비해야 됩니다. 네,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화장품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실상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들은 미용 효과를 증진하고 플러스 알파로 인간을 건강하게 인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목표지만 인체에 대한 효력은 절대로 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대한 효력이 컸다간 그것은 사실상 의약품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독성 이슈를 좀 제거하고자 인체에 대한 효력은 절대로 크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아주 미비하게 조금 효과가 더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첫 번 수업 때 되게 강조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국내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화장품을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줍니다. 아시다시피 얼굴 하얗게 해주는 거 기능성 화장품 맞고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도 기능성 화장품이 맞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선텐을 예쁘게 태닝하기 위해 깨끗하게 예쁘게 태워주기 위해서 바르는 선텐 오일도 네, 기능성 화장품에 속해요. 그거 외에는 염색제, 파마를 할 때 사용하는 펌제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거 외에 뭐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 표현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건조함에 의한 가려움증 그리고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튼살을 옅게 만드는 크림 그리고 추가로 여드름용 기능성 제품이 있는데요. 뭐 요거는 크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용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실제로 사춘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드름용 기능성 제품은 있기는 있는데요. 세정제에만 해당합니다. 여드름용 화장품으로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 건 씻는 제품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드름용 로션, 크림은 기능성 제품이었던 적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네, 이렇게 홍보를 마치 여드름용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네, 없는 제품이에요. 기능도 없고요. 유일하게 비누나 혹은 폼클렌징만 현재는 여드름용 화장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들은 모두 신고하면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시중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는 멘트 2개가 있어요.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규정은 있습니다. 법률상 규정은 있는데요. 그리고 법률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화장품 라벨을 표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진짜로 식약청에서 허가한 원료여야만 하고요.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때부터 그 땅에 그러니까 이미 화장품 원료를 만들기 전부터 그 재료들 모든 유래 재료들이 다 유기농 인증 마크가 없으면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생긴 법률이고요. 보통 우리가 DIY 화장품들을 다 천연 화장품, 뭐 공방에서 만드는 것도 유기농 화장품, 천연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개인의 베네피셜일 뿐 실제로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데 네, 직접 만든 건 절대로 천연 화장품이랑 같은 맥락으로 쓰이면 안 되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쓰인다고 치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는 게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많이 헷갈려하고 이 부분 때문에 돈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네, 사실은 네, 라벨이 찍혀 있지 않으면 식약청에서 인증한 제품은 모두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화장품에 대해서 식약청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화장품은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서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처럼 홍보가 되거나 마케팅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품의 규정과 의약외품, 의약품의 차이점은 정상인들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사용하느냐 혹은 환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의약품은 단기간에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 하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들이고 치료니까 당연히 인체에 대한 작용이 크겠죠. 반면에 화장품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건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청결만 해주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러프하게 이제 풀어놓은 상태예요. 네, 특별한 질병에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물건을 선택을 할 때는 치료, 치유, 완화, 뭐 염증을 가라앉혔다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과대 광고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좀 따로 드렸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저희가 한창 코로나 사건 때 손 세정제가 이제 동네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손 세정제라고 하면서 판매를 했었는데, 화장품에서 판매하는 손 세정제는 의약외품에서 판매하는 손 세정제와 내용물은 같을지라도 의약외품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식약청에 실험 데이터를 증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품은 그런 실험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손 세정제로 판매가 됐어도 의약외품은 실제로 세균을 죽이는 게 확인이 된 거고, 화장품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판매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례가 저희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식약청에서 쭉 한번 이제 리스트를 했던 사례들이에요. 많이 보실 건데 여드름성 화장품류에 보면은 이제 이건 그냥 여드름 트러블 패치인데요. 붙이면 이제 뾰루지가 가라앉는다라고 해서 판매되는 패치인데 여기 이렇게 아크네가 적혀 있고 살리실산이 들어가 있어서 뭐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뭐 우수하다라는 표현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여드름성 기능성 화장품에선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여드름 화장품은 세정제만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제품에서는 여드름이란 아크네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게 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렸고요. 등드름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물질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걸렸는데 일단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들은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화학을 배제했다라는 표현에서부터 과대 광고로 걸렸었고요. 네, 등드름이라는 표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드름용 제품에서 로션이나 크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상은 거짓말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걸렸던 제품들인데 광고가 워낙 화장품 회사가 많고 또 이제 되게 마케팅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류의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인 우리가 이제 고를 때는 이런 것들을 보고 고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원래는 과대 광고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거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화장품을 저희가 이렇게 크게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적, 얼굴을 씻을 거냐, 보습을 할 거냐, 혹은 염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크게 이런 종류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구성 성분이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얘기하는 색조 화장품류들, 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이냐, 혹은 그 외에 기능성인 목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분류하고 있는 건 얼굴이냐, 손이냐, 발이냐, 전신에 쓸 거냐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되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패치, 마스크팩 이렇게 기술적으로 무언가 좀 독특한 게 반영됐을 때 화장품도 구별이 됩니다. 구성 성분에 대한 출처는 크게 유기농이냐, 천연이냐인데 네, 이런 것들은 따로 식약청 마크가 있으면 모두 확인이 되는 부류들에 속하죠. 화장품은 이렇게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피부의 상황마다 흡수가 될 수 있는 흡수도의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이 가장 많은 흡수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전신의 피부들은 상대적으로 흡수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피부의 진피층 아래에 있는
그 세포층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특히나 우리 눈가 예민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실제로 눈가 피부는 굉장히 얇게 조직되어 있어서 피부 무언가를 발랐을 때 흡수되는 속도가 볼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가에 바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저희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제가 퀴즈를 좀 드릴게요. 저희 화장품 바를 때 손으로 바르잖아요. 자, 손바닥이 있고요. 손등이 있어요. 둘 중에 가장 많은 화장품이 흡수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손바닥일까요? 손등일까요? 네, 바닥이 되게 많으신데요. 바닥은 흡수도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손바닥, 발바닥에는 저희가 투명층이라고 하는 독특한 피부층이 있어요. 저희 여기 손가락에 가시 같은 거 찔리면 뭐 피가 나지는 않는데 하얗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시잖아요. 근데 그 층을 저희가 투명층이라고 불러요. 이 투명층은 세포에 핵이 없는 각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질 중에서 이게 좀 두껍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인간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디디거나 했을 때 이 손바닥의 통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완충 작용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의 투명층이 좀 발달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즉, 네, 흡수가 돼도 어차피 각질이기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손등에 바르는 게 더 우리가 느낄 땐 훨씬 더 촉촉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쪽이 좀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부과에 가셔서 이제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여러 군데에 발라야 되면 팔에 바르는 거, 손등에 바르는 거, 또 얼굴에 바르는 거를 다 각각 처방을 해주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피부의 흡수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도를 다르게 해서 각자 다른 농도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저희가 바를 수 있도록 의약품과 모든 화장품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르는 아이크림에 들어있는 주름개선 성분은 일반 로션에 들어있는 것 대비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발라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세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뭐 의약품에서도 마찬가지의 규칙인데 모든 성분은 의미가 있는 성분이어야 되고요. 반드시 안전해야 됩니다. 모든 성분은 반드시 안전해야 돼요. 의약품에서는 안전성보다는 효과가 뛰어나야 되는데 화장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하게 성분이 피부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제형이라는 걸 통해서 피부에 흡수를 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해야 되고요. 사용하는 게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해도 피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형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미생물의 번식이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상하면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이 제형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인즉슨 우리 가끔 여러분 화장대에 보면은 장기간 보관하셔가지고 층 분리가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 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제때제때 버려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화장품 법에서 얘기를 하는 화장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생기죠. 그럼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화장품을 만든다라는 이 개념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모든 원료가 안전하다라는 일단 전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크게 이야기를 하는 화장품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들에 대한 규정이에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런 원료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피부에 자극이 없어야 되고요. 독성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하다 보면 따끔거린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바르고 나면 눈이 시리다, 막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원칙적으로 모든 화장품은 무자극의 무독성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원료들이 각각 혼합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혼합됐을 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릅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화장품 회사들은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자극이 있는 화장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 화장품은 규정상은 안전한 제품이 맞지만 나의 피부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돈이 아깝더라도 화장품을 교체하시는 편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3일 정도의 자극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피부의 생리작용에 변화를 주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는 우리가 만든 제품에 뭐 다양한 주름 개선 효과 물질들이 피부 속까지 켜켜하게 들어가서 스며든다라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스며들 수 있는 원료는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작용에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의 기분을 업되게 만들어줬으니까 비싼 화장품을 발랐으니 좋아질 거야 라는 플라시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비싼 제품을 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바르실 거고 더 얼굴을 잘 씻으실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모든 화장품은 미생물과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손을 사용해서 바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은 늘 더럽죠.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화장품에 들어가서 생존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은 미생물의 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당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한 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화장품은 그리고 냄새나 색상의 변화가 없는 안전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산화가 되지 않는 제품을 쓴다고 표현하시면 과학적으로는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산화가 되면 모든 물질은 색상이 변화하기도 하고 냄새가 변화하기도 해요. 사과를 바깥에 꺼내두면 우리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화장품이 그러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에 들어가는 물질은 산화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거, 기름에 들어갈 거, 물과 기름을 섞어줄 친구들, 그거 외에 다양한 성분들을 쓰고 있는데요. 염료와 안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료는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있다면 엄마 화장품에 아이섀도우 보면 색깔 아주 예쁘죠? 그 색깔을 냈던 친구들이 염료들이고요. 안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크림 제품들. 우리 선크림이나 이제 미백 크림에서 보면은 바르고 나면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들, 네, 거기 안에 들어간 그 하얀 가루를 저희가 안료라고 불러요. 흰 바탕을 칠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든, 색조 화장품에는 항상 안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바탕칠 칠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림 그릴 때 바탕이 하얘야지 그림이 예뻐지잖아요. 네. 얼굴을 하얗게 일단 칠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안료가 들어가 있는 파운데이션, 선크림 이런 제품들이 됩니다. 화장품에는 비타민이 들어갑니다. 비타민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비타민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비타민 중에선 A, B, C, E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미백 화장품에 이제 화이트닝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B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A와 E를 보습 제품들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혹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비타민 E와 비타민 A는 비타민들 중에서도 지용성에 속해요. 약간 지질과 좀 비슷한 형태로 탄소 길이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질이 상하는 걸 방지해줘요. 일종의 방부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물질들을 산화 방지제라고 부르는데요. 저 물질들은 세포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화장품 안에 있는 물질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물질을 조금 더 화장품이 조금 더 유통기한을 늘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걸 DIY 화장품에서 무방부제라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DIY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무방부제라는 표현들을 써요. 무방부제가 아니고 사실은 산화방지제나 혹은 방부 효과가 있는, 그렇지만 방부제는 아닌 글리세린 같은 그 점도가 높고 해서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는 당들이 있어요. 일명 이제 물엿 비슷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점도를 증가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주니까 이런 제품들을 방부제 대신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부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방부 효과가 돼 있는 물질들을 기능성 제품처럼 사용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사도 물질이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험을 할 제품은 정확하게는 계면활성제 중에서 고분자 화합물인 상온유화제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요. 상온유화제 중에 고분자 물질들은 계면활성제의 역할도 하면서 점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물질들로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그거 외에 향료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아로마 오일 종류들을 말하고요. 아로마 오일을 보통 화장품에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대부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최대 10방울 넘지 않도록 사용을 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혹시 쓰신다면은 시트릭 계열? 네, 시트린 계열 같은 경우 이제 레몬이나 이런 추출물들, 자몽 추출물 이런 데서 나오는 시트러스 계열들이 있어요. 시트러스 계열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화장품에 쓰시면 안 되는 게 알레르기 현상이 되게 강하게 나오는 반응을 하는 물질들 중에 하나예요. 아로마 계열 중에서도. 그래서 잘못하면 피부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어서 시트러스 계열만 기피하고 그거만 좀 피하시고 나머지 오일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에 조금 더 향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10방울 정도만 넣어주시면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은 사실 두 가지의 원료가 더 주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많은 원료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수성 원료와 유성 원료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첨가제라는 개념으로 요리를 할 때 양념 치듯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음식에 좀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 카레를 만든다고 치잖아요. 카레를 만든다고 치면 물에 카레 가루를 풀어야 되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첨가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과일, 고기, 기타 등등 개인의 기호에 따라 넣어주시는 게 되고요. 그럼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뭐냐? 전분 넣어야죠. 카레 걸쭉하게 만들려면 우리 전분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이 계면활성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개념이고요. 계면활성제, 유성원료, 소성원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결국에 화장품에서 필요한 과학은 크게 두 가지예요. 피부를 세정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잘 씻어야 되고, 잘 씻어야 된다는 얘기는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과 피지를 모두 씻어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피부의 세균막을 파괴해서 씻어낼 수 있도록 돕죠. 그거 외에는 우리 피부는 피부 겉에 지질이라고 하는 피지들이 막을 씌우고 있고 그 안에 각질 세포들은 약간 수분이 늘 부족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피부에는 항상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이 같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혼합시키고 피부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해야만 해요.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세균을 없애는 것과 크게
피부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서 물질이 피부에 스며들게 만들어줍니다.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 두 가지의 일이 피부에 일어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무슨 배짱으로 스며들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을 저는 좀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다 알지만 물과 기름은 안 섞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섞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섞여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두면 누가 화장품을 사겠냐고요. 위에 뭐가 동동동동 떠다니는데. 그래서 화장품은 반드시 이 두 개가 섞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섞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친구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계면화학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이런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일들을 하고요. 이걸 저희가 계면화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일종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기체, 액체, 고체는 사실상 하나의 국가들이고요. 화학이 존재하는 국가들이죠. 물리학에서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엔 국경이 존재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런 기체, 액체, 고체와 같은 국가를 시스템, 계라고 부르고요. 요 사이의 국경지대를 계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 국경지대가 항상 시끄러운데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화해 모드로 바꿔서 좀 친하게 손을 잡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가 하는 일인 거죠. 계면활성제는 개와 개를 화해를 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통일을 시키는 것과 비슷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양쪽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와 개 사이에서 언어를 잘 해야지만 네, 외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극성 부분과 비극성 부분에 서로 다른 물질을 섞어주기 위한 방면으로 네, 이렇게 물과 친화해, 기름과 친화해로 두 개의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물의 국가와 국가 사이 네, 국경에 들어가서 하는 짓은 각자 있는 친구들을 서로 일종의 친하게 그룹핑이라는 것을 해서 서로가 혼합되게 물과 기름이 서로 붙어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마이셀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개념인데 피부는 수분도 필요하고 피지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모두 보완하기 위해 수성 원료와 유성 원료를 써야 되고 근데 물과 기름을 바르면 그냥 바르면 얼굴에 흡수가 될 리가 없으니 이걸 흡수시키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섞어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섞인 상태가 어떤 거는 완전히 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완전히 용해가 되지 않은 것들이 혼합되어서 산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설탕물이 된 것과 마요네즈 같은 게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우리가 섞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섞지만 어떤 것들은 마요네즈처럼 약간 어느 순간 승분리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된장품 것처럼 약간 입자가 떠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설탕이나 소금물처럼 완전히 용해된 것들도 존재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두 화장품에서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원래 섞이면 안 되는 애들을 섞으면 저희가 콜로이드라고 불러요. 네, 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제 대학교 수업에서는 항상 제가 이제 늘 시험 문제 내는 건 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건데, 콜로이드 상태에서는 물 분자가 내가 만들어진 그 마이셀 입자하고 부딪히는 현상들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들이 서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떠다니다 보면은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와 개 사이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상인 건데
우리가 이 안에 물질 안에 무언가 서로 다른 입자가 부딪히는 광경을 목격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뭐 새벽에 이렇게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 걸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콜로이드 입자, 그러니까 기체 입자와 어느 순간 빛의 입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산란의 효과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계면 활성제를 넣어서 계면이 섞였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런 안개가 내지는 비단계가 생기는 것처럼 뭔가 뿌옇게 되는 모든 현상들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조금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콜로이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에멀전을 바로 저희가 콜로이드의 한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휘핑크림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콜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휘핑크림 같은 것들은 폼이 되게 뽀송뽀송하죠. 이런 것들은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계면 활성제를 넣어서 섞어주는 경우가 되고요. 우리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 에멀전이라는 개념은 액체와 액체 사이에서 두 개가 섞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면 활성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에서 말하는 계면 활성제는 이 정도가 됩니다. 물질을 섞을 때 흔히 말하는 유화제, 분산제, 침투제, 가용화제, 흔히 말하는 살균제, 이 모든 걸 저희는 사실은 계면활성제예요. 사실은 모두 큰 그룹에서는 계면활성제인데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좀 다르게 분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 다 다를 뿐 계면활성제는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어디에 가서 계면활성제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 뻥인 거죠. 계면활성제가 없으면 거품이 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품 나지 않은 치약은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품이 없으면 연마가 안 된다라는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네, 계면활성제의 종류인데요. 네, 질문이 보이고 있군요. 저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질문만 잠깐 받을게요. 계면활성제를 저희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계면활성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실제로 계산을 안 할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계면활성제가 이런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수성 머리에 양이온이 올 수도 있고요. 음이온이 올 수도 있고요. 양쪽의 성질을 가진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이온이 아닌 친구들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에 무엇이 왔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이렇게 4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pH는 모두 다릅니다. pH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모든 계면활성제 pH가 다 흔히 얘기하는 염기성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가령 오늘 사용할 계면활성제는 2개를 제가 쓸 건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들 중에는 실제로 pH가 10에서 한 11 정도 되는 친구도 있고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중에서는 pH가 7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거품을 만들고 2개의 물질을 혼합하는 데 있기 때문에 pH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계면활성제의 성질은 앞에 있는 이 머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온성이 없는, 전혀 이온화되지 않는 친구들은 피부에 자극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물질을 혼합하는 데 사용하는 유화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양쪽성인 친구들이 있어요. 음이온, 양이온 둘 다 될 수 있는 친구들은 살균작용과 소독작용을 하는 반면에 심지어 피부 자극도 적어서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활성, 계면활성제는 실제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이온성 제품들은 거품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품을 되게 잘 만드는 친구들이어서 얘들은 비누나 샴푸, 클렌징 폼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모발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 샴푸들 중에서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한테는 괜찮은데 어른들이 쓰면 좀 세정이 덜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들을 분류를 할 때 어린이용을 좀 별도로 두는 이유가 세정력 차이가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랑 제형하고 미생물 성장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형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가 생기면 이 형태 안에 물질들이 혼합되면서 일종의 살균이나 혹은 살균 효과 혹은 방부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이게 혼합된 상태에서 시너지를 내서 만드는 효과이다 보니까 만약에 제형이 깨져서 층분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방부제도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쏠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세균이 번식하고 한쪽에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제형이 무너지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네. 피부의 표면 장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뒤에 표가 마침 있었네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게 마이셀을 만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이셀의 개수에 따라서 피부의 흡수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계면활성제가 물질을 혼합하던 중간에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친구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계면활성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혼자일 땐 힘이 약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중간에서 기름도 끌고 물도 끌고 오면서 야 둘이 화해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일종의 영역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고 표현을 할까요? 네. 약간의 자기의 바운더리를 만들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가졌을 때 어느 순간 딱 임계점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농도가 있어요. 특정 농도가 딱 나오면 이 순간에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이 특정 이상만 딱 만들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세정력이 증가하고요. 표면 장력이 싹 감소를 하면서 피부의 표면 장력과 유사하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피부의 지질막을 뚫고 피부의 보습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네.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거. 계면활성제가 거품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액상이 있을 때요. 계면활성 바깥이 기체라고 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에 계면활성제가 풀리면요. 물 쪽으로 계면활성제의 머리가 모이고요. 머리가 모이고 나서 얘네가 꼬리가 원래 달려있는데 이 꼬리가 가끔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깥으로 오픈된 기체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 기체 상태에서 기체와 물 사이에서 계면활성제가 갈 길을 잃어버린 이 꼬리들이 자기들끼리 뭉치게 돼요. 기름이 아니라 바깥에 공기랑 있게 되면은 이 꼬리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품의 형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거품을 더 잘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계면활성제를 만들게 되면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쌓인 내용이어서 특별히 그게 왜 그렇게까지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제 영역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거품이 없으면 연마가 안 되는 이유는 연마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품이 있어야지 거품막 때문에 연마가 돼도 상처가 덜 나게 돼요. 그래서 피부
일종의 그 코팅막을 좀 보호하면서 연마가 긁어낸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긁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거품이 있어야지만 좀 코팅막이 있으면서 그 연마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칼을 숫돌에 갈 때 물을 뿌려야지 열이 덜 나잖아요. 물이 없으면 열이 좀 많이 나는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요. 계면활성제는 어떤 특정 영역에 들어가서 기름과 물을 혼합시키고 공기 주변에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세우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가 느껴지는 외부에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 거품이 올라오는 현상은 물과 공기 사이에서만 벌어지게 되고 기름과 물을 섞어서 기름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에서는 이 꼬리들이 안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공기와의 경계에서 거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도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계면활성제가 엄청 잘 만들어지는 그 특정 농도 이하에서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요. 특정 농도가 만들어지면 마이셀이 형성이 되면서 두 개가 완전히 혼합되는 형태를 보인다 정도가 이제 계면활성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면활성제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잠깐 가지고 왔는데 나름의 식이 있습니다. 나름의 식이 있고요. 네, 화장품 화학하는 친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거든요, 이런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험 문제예요. 아이들은 너무 힘들겠죠?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계면활성제하고요. 오일들마다, 그러니까 화장품 오일, 그리고 계면활성제. 마다 HLB라고 하는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HLB 지수는 일종의 질량 같은 친구들인데 고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계면활성제 전체 분자량 분에 머리가 친수성인 친구들이 몇 개가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비율이고요. 곱하기 20을 해서 만드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모든 물질을 만들 때마다 저희가 다 그 회사에서 측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분자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 물질들이 분자량이 없어요. 대부분 고분자다 보니까 분자량은 없는데 저희가 HLB 지수라는 걸 제출을 해주고요. 이 지수를 가지고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오일이 있는데 이 오일의 HLB 지수가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수가 만약에 8이다. 그리고 내가 이 8의 물질을 가지고 이게 8이다. 8 정도의 계면활성제 지수가 있어야지 유화가 된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걸 찾는 거죠. 이 중에 계면활성제 지수가 8.6인? 이걸 쓰면 유화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칭을 합니다. 사용하는 오일과 그리고 유화제의 양을 HLB라고 하는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정하게 되고요.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으니 당연히 새로운 물질의 HLB 지수도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이 정도 범위가 되어야지만 화장품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군요. 네. 쉽게 생각할 수가 없네. 예를 들면 분자량으로 봤을 때 저희가 0은 없으니까 대략 한 200 정도다. 그러면 제가 지금 대략 200 정도다. 그러면 저희가 휘발성 분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분자량이 가벼워서 혹은 300에서 400 정도가 되면 의약품 분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10,000개 이상 넘어가면 너는 고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의 그 HLB라는 지수들이 있고요. 그 지수에 따라서 HLB가 15에서 18 정도가 되면 가용화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고 4에서 6 정도가 되면 선크림과 같은 유화를 할 수 있는 선크림을 만들 수 있는 유화제를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식 같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의 계면활성제를 선택을 하고 제품을 혼합을 합니다. 계면활성제가 작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상태의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실제로 실습에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상태는 저희가 가용화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솔루비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소량의 오일을 투명하게 물 안에 녹인 상태예요. 나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셀이 약간 생겼고요. 마이셀이 굉장히 소량 생겼다 보니까 빛이 투명한 물질을 그대로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제형이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킨, 그리고 뭐 거의 스킨류고요. 투명하게 만들어진 에센스가 있다면 그것도 이런 가용화제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화는요, 가용화제하고는 좀 다른 형태예요. 약간의 점도를 가지고 있고 오일을 물에 완전히 녹여서 백탁화를 시키는 상태를 말해요. 오일이 물과 완전히 혼합해서 이 경우에는 대부분 우윳빛, 약간 하얀색 상태가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종류로는 뭐 수증유형, OW, WO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OW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대부분이 물 안에 기름을 녹인 상황이고요. WO라고 하는 상황은 물을 기름에 녹인 거고요. WOW는 물 안에 기름과 물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혼합된 상태예요. 보통 얘는 많이 안 쓰고 요거 2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쉽게 보시면 OW형하고 WO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OW는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로션들 전부를 얘기를 해요. 전부 저희가 만드는 로션 제형들이 대부분 물 안에 오일을 녹이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면 수분감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오일에 물을 섞으면 오일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끈적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클렌징 크림이라든지 밤에 그 나이트용으로 바르는 어머님들 영양크림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WO 제형을 선호를 합니다. 오늘 만들려고 하는 형태는 물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OW 형태의 물질을 만들려고 해요. OW의 형태는 항상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라고 해서 물이 좀 흘러내리는 성상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에센스로 쓸 거면 유동성을 낮출 이유가 없겠지만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 만들 거라면 약간 좀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증점제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증점제 중에 오늘 저희가 상온 유화제라고 부르는 피막제를 사용을 해서 보습력을 강화시킨 물질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이거 말고 OWO나 WOW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제형을 한 번 더 다시 기름에 유화를 하거나 혹은 한 번 더 물에 녹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멀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2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강한 보습이나 아주 강한 영양을 써야 될 때, 2번, 3번에 이중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네. 주말이라 게임을 해도 되냐는 허락을 받으려고 잠깐 들어왔다 나갔네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노 마이크로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네, 화장품에도 요즘 마이크로와 나노와 미니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유화를 시킬 때 이 백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일 입자들이 마이셀이 되면서 이제
작게 미세하게 분쇄되면서 퍼지는 현상인데요. 이러니까 입자를 만드는 거니까 결국엔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쇄가 돼서 작을수록 무언가 발림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입자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 에멀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나노는 지금 조금 나노는 조금 좀 이제 빠지는 상황이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좀 대부분 마이크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와갑니다. 끝이 보이네요. 자, 마지막 상태는 저희가 분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마스카라나 액상 파운데이션처럼 어떤 물이나 기름에 고체 입자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상태들을 말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가 있어야지 물질이 굉장히 고르게 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계면활성제가 잘 만들어지면요. 이렇게 입자들이 골고루 퍼져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계면활성제가 잘 안 섞이거나 유화가 깨지면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층분리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응집이라고 해서 이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만들었는데 좀 덩어리가 떠다니는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덩어리가 떠다니는 상태는 아직 계면활성제가 안정하게 유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덩어리가 모두 풀어질 때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계면활성제가 이제 잘못돼서 유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상태들은 대부분 저희가 점도 조절 실패했을 때 유화가 깨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아마 점도 조절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물질이 상하면 그것 때문에 안정성이 파괴되는 일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점도 조절이 잘못됐고 그 경우에는 HBL 지수를 잘못 맞춰서 맞지 않은 유화제를 썼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런 내부 요인으로 좀 잘못됐을 때에는 사실 그냥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구매를 했는데 깨져 있다면 그거는 수송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클레임을 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좀 쉬셨다가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습 전에 이런 블렌더가 갔을 거거든요. 그 블렌더가 지금 사진 보는 상태로 왔을 건데 안에 건전지를 맞춰서 넣어 주셔야 되고요. 건전지 2개 들어가고요. 요 남은 이거를 좀 보이실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껴서 맞춰주시고 눌러보시면 윙윙 돌아가는 걸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도구들, 이런 블렌더나 이제 컵 같은 거 한번 알코올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쉬시는 동안 기다리면서 말려주시면 이제 바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